2023년에 포브스 네. 코리아 선정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 유튜버 100명인데 그 중에 경제경영에서 제가 알기로는 2명이었던 것 같아요. 2명. 슈커홀드님이 제 위에 계셨고 네. 그 다음에 김작가TV 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를 보면 바빠서. 근데 거기 신문기사 밑에 조그맣게 네. 아버지께서 네가 창피하다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20살 때 전문대학교에 1학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전문대는 보통 2년제니까 졸업반이 돼버리잖아요. 그 당시 제 학점이 한 2.0 엉망이고 자격증도 없고 이대로 세상에 나가면 끝장난다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준비를 하자가 아니라 도망은 치자. 그래서 4년제로 간 거예요. 이제 지방대학교 입학을 했죠. 거기 가서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저는 리니지 페인이었거든요. 리니지를 할 때가 지금 유튜브를 할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5, 26살 초반까지 하니까 당연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성취 경험도 없었고 너무 힘들지. 제 자존감 당연히 추락가 네, 있고 자존심만 센 거지.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런 자식을 보더니 네가 창피하다. 이런 멘트를 하시는 딱 거예요. 하셨구나. 처음엔 그 생각을 했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돌아보니 용기는 늘 북돋아 주셨어. 들어먹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택시를 그만두셨는데 택시라는 직업을 한 27, 8년 하셨어요. 원래 대기업 다니시다가 40 초반에 우리나라의 명예퇴직 제도가 생기기 전에 더 일찍 잘리셨어요. 그 후로 한 3에서 5년을 노셨어요. 왜냐면 잡이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때 또 IMF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에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가 없어지니까 가세가 점점 기울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에 1년에 옷을 한 벌 살까도 말까요. 친구들과 놀러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그리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번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형, 저, 자녀 학비 대고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한테 창피한 것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조건 없는 봉사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열심히 사는 모습 정도는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모전을 참가하고 하면서 되게 됐죠.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김 작가는 저렇게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가 저런 코멘트를 해주고 하니까 인생이 뭔가 변화의 모멘텀이 있었구나 하시는데 아버지의 그런 말 있기 전에 제가 뭘 느끼고 있었냐면 되게 불안했어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어요. 근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뭘 해야 되지? 막 고민들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장작불이 다 모여있고 막 있는데 이제 막 기름도 막 넘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라이터를 던진 거예요. 기름을 더 붓고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여기 온 거지 단 하나의 이유로 여기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다면 그런 불안감도 느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주변에서 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상경을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30살입니다. 제가 대학을 30살에 졸업했거든요. 굉장히 늦었죠. 30살에 상경해서 삼성동에 좋은 동네죠. 거기서 고시원에 2평짜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 작가님 그때 기억나요? 저는 아직도 네. 거기를 어쨌든 강남을 갈 일 있잖아요. 갈 일 있으면 제가 차를 타고 갔으면 그곳을 지나가요. 일부러. 그럼 그때 고시원도 있고 그 다음에 2년은 제가 그 고시원 앞에 빌라로 갔잖아. 빌라 원룸에 네. 6.5평짜리에서 2년 살았거든요. 거길 똑같이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 이제 10평짜리. 그 다음에는 이제 투룸 빌라. 그 다음에 24평 오피스텔. 지금은 좀 더 훨씬 더 큰 이제 촬영장. 그리고 이제 집도 사고. 그러면은 서울에 일단 왔어. 그리고 삼성동이 우리 거의 제일 번화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딱 많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고시원에서. 그때 안 힘들었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었죠. 힘들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는 이제 테헤란로잖아요. 테헤란로. 테헤란로 거리가 정말 큰 빌딩들이 많잖아. 으리으리한데, 으리으리하잖아. 진짜. 건물 하나가 그냥 뭐 몇백억이 아니잖아. 몇천억짜리잖아. 근데 거기에 보통 이제 가운데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건너갈 일이 있잖아요. 근데 건너가면 그때 뭐 새벽 1시나 2시 뭐 밤 12시 되면 차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직장인들 다 퇴근하셨으니까. 거기 딱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빌딩이 이렇게 있는 게 막 보여요. 이렇게 쫙 길 따라서 숲으로 쫙 있지. 그때 주눅이 드는 거지. 와. 내가 나중에 저걸 가질 수 있을까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거는 부니까 그냥 거기에 막 눌리는 거죠. 그냥 그때 드는 생각은 와 내가 진짜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인 강남에 살고 있구나 있고 거기서 이어지는 감정이 이제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 20대 30대 때는 사실 가장 힘든 거는 희망이 없을 때죠. 맞아.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있으면 예를 들면 유튜버가 잘 될 것 같아. 내년부터 뭐 내가 내년부터 승진해서 연봉이 뭐 몇백 프로 오를 것 같아. 지금의 힘듦을 누구나 다 견딜 수 있지.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년에도 똑같을 것 같아.
이게 사실은 최악인 거거든요. 그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불안감이 제 인생을 되게 감싸안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회사는 삐까뻔쩍하게 있는데 집에 퇴근하면 난 2평짜리 고시원이니까 밖에 나가면 뭐 몇천억짜리 건물도 있는데 나는 2평짜리 고시원에서 내 딱 침대에 누우면 옆으로 돌아눕기도 없지. 쉽지 않은 그죠. 침대 있고 책상 있고 그런 거니까 거기서도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이제 살아 계셨는데 서울에 올라오셔서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누가 돌아가신 경우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전이니까 밤 늦게도 막 찾아가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7시쯤에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가 뭐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 준비하려고 하니까 엄마 지금 고시원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시간에 왜 하니까 어제 누가 돌아가셔서 서울에 상경을 했대. 나오니까 이제 어머니가 밥을 먹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출근 시간 9시니까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 보내드리고 딱 집에 가면서 회사에 가면서 쓰는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근데 한 새벽 5시쯤에 이 동네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카페가 24시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옛날 어르신분들은 사실 카페 갈지도 좀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엄마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바깥에서 이제 걸으면서 제가 일어나길 기다리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6시에 전화하면 내가 깨니까. 왜냐면 자식이 7시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해야지 제대로 일을 하고 할 텐데 자식이 수면 시간을 깰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하나는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고시원을 같이 구했을 때 같이 올라올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고시원비 좀 내주고 제가 이제 어머니를 바닥에 자게 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침대에 자고 내가 바닥에 누우면 공간이 끝이야. 큰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딱 누워있는데 대구에 살 때는 그래도 30평 아파트. 대구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집 공간도 있고 한데 이 현실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제 서울에 왔구나. 내가 서울에서 지금 이제 변변찮게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내 어머니도 이제 집에 편하게 눕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어머니도 요만한 공간에 눕게 하고 나도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그때 좀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지금보다 더 좋은 공간에서 내 어머니도 좀 모시고 좀 나도 훨씬 더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죠. 좀 요즘에 들어서 좀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7년 전쯤에 돌아가셨거든요. 7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촬영장이랑 집이 합쳐져 있는데 너나이님 와보셨는데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원래 이런 얘기 하지도 않지만 어머니 빙의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밤에 저희 집에서 이제 한강이 보여요. 한강이 보이고 경치도 좋고 집도 공간도 크고 어머니가 오셔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방들도 많고 그걸 보면서 이제 시차가 안 맞았던 거지 서로 간에.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어쨌든 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충분히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마음 아파. 왜냐면 나도 이거 방송하면서 여기 엄마라는 단어가 약간 눈물 버튼이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월급쟁이 부자들 뭐 김작가TV 채널 보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낫게 살기 위해서 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보실 거란 말이죠. 지금의 삶이 너무 완벽하고 행복해 그리고 나는 충분해 그러면 볼 이유가 없지 우리 채널들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때 그렇게 힘들고 불안할 때도 해야 할 일은 했어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내가 오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하고 오늘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 일을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내 그 감정의 시소에 다 맞추다 보면 내가 할 일들을 정말 너무 많이 놓치거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1년에 영상을 1000개 올리고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올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힘들든 힘들지 않든 여자친구랑 헤어졌든 안 헤어졌든 집안에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제가 바쁜 일이 있든 없든 올라갈 영상들은 올린다라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추어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을 때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 그 분야의 프로가 되고 싶다면 내가 하기 싫은 순간에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고 특히 20, 30대 때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지 내가 실력이 쌓여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회 확률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 나 100% 공감해요. 김 작가님 한 얘기. 왜냐면 나도 인생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걸 할 때부터 바뀌었거든. 맞아. 근데 그 전에는 내가 그걸 언제부터 했냐면 나는 그걸 34부터 했어. 34 전에는 김 작가님 얘기한 것 같이 오늘은 부장이 개소리 했으니까 일 안 해. 술 한잔하고 그리고 오늘은 뭐 후배가 개판치니까 오늘 막걸리 한잔하고 저 새끼 때문에 열받으니까 소주 한잔하고 오늘은 집에서 또 무슨 이런 일이 있어 또 안 하고 오늘 와인 한잔하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은 김 작가님은 그래도 꿈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쵸. 분명한 꿈, 목표. 그게 뭐였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갖게 됐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 강사 같은 것들.
이 되고 싶었던 되고 거야? 싶었죠. 그것도 제대로. 그냥 단순히 강사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서 그냥 김 작가. 그 이름 하나로 누군가한테 울림과 그냥 그 자체로 뭔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와 이런 걸 찾는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죠. 그 2평짜리 고시원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게 너무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꿈을 계속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지금까지 인터뷰를 하고 있는 1000명의 분들을 그때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진짜 한 명을 절대 못 꼽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 1000명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스며들고 나쁜 것들은 경계해야 되고 이게 계속 훈련이 부차 작업이 돼요? 되는 거죠. 눈앞에서 누군가랑 한두 시간을 계속해서 그 사람과의 인터뷰하는 거를 1000명쯤 하면 얼마나 많은 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쨌든 저는 인터뷰하려면 세부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인생에서 어떤 결과가 보이는지 저는 그 사람을 아니까 잘 보일 거잖아요. 그냥 그게 딱 느껴지니까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 그런 것들도 약간 스며드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동기부여 됐으면 좋겠다. 김 작가님 얘기가. 그래서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바꾸려면 저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노력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생각해요. 시간, 공간, 인간에 우리가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거를 다 바꾸는 노력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중에서 또 가장 탑픽은 인간이겠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뭔가 열심히 살지 않고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스레 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될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내 주변에 인간관계 좀 정리할 사람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을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내가 어디에 쏟을지 분명한 목표와 꿈이 있으신 거기에 시간을 때려 박으시고 그 다음에 공간도 그에 맞춰서 제가 지금도 2평짜리 고시원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공간도 더 내가 일을 쏟을 수 있는 공간에 10평, 20평, 몇 평 바꿔가면서 내 삶을 시공인간에서 다 바꿔가는 거죠. 김 작가님 그러면은 30대 때 그렇게 네. 살았잖아요. 네.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있는지. 사실 30대 때 제 인생을 가장 뒤흔들었던 거는 가족에 좀 비극적인 일들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거기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저희 형이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우울증을 앓으셨고 근데 우울증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흔한 감기 같은 정도의 그런 강도는 아니고 폐쇄병동도 좀 입원도 했어야 됐고 뭐 센 강도의 이제 우울증과 뭐 불안증과 더 심한 것들도 좀 겪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겪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가족이 영향을 갈 거잖아요. 어머니도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많이 당연히 힘들 거잖아요. 아, 너무 힘드시지.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도 이제 우울증 걸리셨어요. 어머니가 우울증을 걸리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다가 형이 언젠가 이제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안 좋은 시도를 안 좋은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사건 자체로는 거의 돌아가셨을 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어요.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비슷한 걸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저는 되게 원래 좀 긍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 물론 힘들지만 이제 괜찮은 척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제가 36, 7쯤에 우울증에 걸린 거야.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걸려서 낫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 뭐 정신과도 좀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냥 심리상담센터도 가보고 그때 뭐 예를 들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뭐 그때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애완견도 이제 분양받아서 키워보고 물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도 바꾸고 뭐 집도 이사가고 싹 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공 인간을 다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울증을 거의 99.9% 낫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김 작가 약간 우울증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제 많이 낫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이제 저도 뭐 인생에 그러면 힘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다 생각해요. 근데 뭐 많은 분들도 저보다 힘든 분도 있고 그 밖에도 저보다 작지만도 힘든 일이 어쨌든 자기한테 제일 큰 일이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 두 가지가 딱 있는 건데 그때 저를 버티게 했고 그럼 지금 살아남게 했고 지금도 제가 어느 힘든 일을 겪고도 하는 행동이에요. 한 가지 이제 관점은 결국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 거잖아요. 긍정과 부정 중에서 일단은 부정은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예를 들면 저희 형이 아프고 그런 게 이게 부정으로 생각하면 아, 진짜 너무 끝이 없어요. 너무 정말 크지. 끝이 없어. 여기서 긍정을 생각하라면 그냥 현실만 있는 그대로 보잖아. 형이 힘들었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 걸렸고 거기까지만 딱 보자라는 거. 거기까지만 보고 그걸 학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한 가지 행동이고 한 가지 판단인데 이렇게 본 긍정, 현실만 그대로 직시한 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왜 우울증 걸리고 힘들었냐면 그 해에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아까 시공 인간 다 바꾼다 했잖아요. 유튜브를 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내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져보고 싶었거든. 그때 제 일상은 이런 거예요. 집이 요거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딱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봐. 하루 종일 봐. 뭔가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뭐가 없으니까 그냥 막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탁 쳐다보면서 막 이제 빨리 바깥에 나가서 어디 건물 막 보이고 하면 저런 데서 뛰어내리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으려나? 막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때 힘들었냐면 엄마를 살리고 싶은 거야.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왜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옆에 없었지? 엄마가 있을 때 내가 옆에 있었다면 살아났을 때 엄마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막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막 계속 집착을 하는 거죠. 그 집착이 나를 막 수렁텅에 10년을 밑바닥으로 빠뜨리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현실을 직시하니까 느낀 게 뭐였냐면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고 김 작가 너가 되게 불쌍한 거였다 그냥. 너도 되게 불쌍하고 너도 피해자니까 너를 다독여주라. 그리고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해보자. 해서 그 당시에 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신과도 가서 약도 먹어보고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엄마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이제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도 막 출간하면서 막품을 덜어내는 승하, 약간 예술가들은 뭐 그런 걸 고통을 승하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던 작가와 강사라는 직업에서 유튜브를 한 것도 해보고 낮에 바깥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사람들 있는 데서 외로움 좀 더 느끼려고 일을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씩 나아져. 그래서 지금 김 작가는 이제 지금 다 나왔으니까 네가 앞으로 그런 태도로 살지 않아도 괜찮겠네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PD님과 작가님 너나님도 지금 모르는 이야기인데 제가 올해 1월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아니 원래 그냥 건강검진 안 받은 지도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7년 만에 받은 거야.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갑상선에 선생님이 계속 모양을 뭔가 체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이상한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나한테 말은 안 했어. 아무 말을. 왜 자꾸 저기 보시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너무 약간 불안한 영화에서의 그 복선 같은 거 생각하고 있다가 다 있는데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결제하면서 그 선생님이 근데 갑상선에 관해서 우리 전문의 선생님이 한 번 더 좀 보자고 하신다 해서 갔어요. 정밀을 해야 됩니다. 정밀을 하게 봐야 된다면서 하니까 초음파 이제 검사를 했는 거 모양을 딱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거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검사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많이 보셨을 거잖아. 암일 확률이 좀 있다 하는 거야. 이제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저희 어머니도 갑상선 암을 앓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얘기랑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듣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는 정신적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 거고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온 거잖아. 이게 좀 강도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죠. PD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멘탈이 나간 거야. 왜냐하면 나 되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경제적 자유 겨우 달성하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했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암이라고 해서 꼭 죽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갑상선은 그 중에서 가장 만만한 암이기도 하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냥 현실 그대로만 인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하고 한데 생각한 건 첫 번째는 내가 혹시나 진짜 암이 나왔을 때 치료비는 있는가, 돈은 충분한가를 생각해보고 계산을 봤죠. 돈은 충분하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해도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두 번째, 우리나라 갑상선으로 유명한 선생님과 병원은 어디에 있지? 막 검색하고 주변에 막 물어봤어요. 막 그런 걸 서치해서 리스트업을 해놨어. 그 다음에 마음속으로 그래 갑상선 암일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5에서 한 20%라고 하니까 암일 확률 80%. 자 마지막에 갑상선 암이라고 치자 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식단 관리와 운동과 그런 것들을 하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고 수술을 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주일 뒤에 검사를 딱 받으러 갔더니 검사 결과를 모양이 3단계라 한 거야. 3단계는 뭐냐면 암은 아닌데 정밀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암일 확률이 5에서 20%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 10대 병원 중에서 한 3개 병원을 다 가봤어요. 다 봐보고 이제 4월 달에 정밀 검진을 어느 며칠에 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 마음이 편하냐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김도윤 씨는 지금 암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암이라고 해도 제가 죽지 않을 확률이 갑상선암은 높을 거고, 암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에 집착해서 스트레스 주는 건 더 안 좋을 거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식단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병원비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병원과 어떤 선생님 만나야 좋은지도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이 병은 점차 나을 거라 생각이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거라고. 지금 누가 나한테 뭐 이런 너 가족에 그런 것도 있고 너도 우울증 겪었었고 그 다음에 너도 지금 뭐 갑상선 혹시나 암일 수도 있는데 행복하냐고 물어본다면 되게 행복합니다. 지금 행복을 자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말 자위 아니고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까 암일 수도 있다, 아니면 암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냥 거기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건강을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정신적으로 힘드시든 회사에서 힘드시든 건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배웠고, 앞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것 같아요. 그게 제 삶의 모토기도 하고. 나도 비슷한 적 있어요. 한 4년 된 것 같아. 네. 그 건강검진 받았는데, 그러니까 결과부터 얘기하면은 잘못 온 거야. 근데 그 췌장암이었어. 그 췌장암에 걸리면 나오는 어떤 특정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 3에서 4인가 그랬는데 나가 30이 나온 거야. 잘못 온 거야. 그러니까 진짜 프린트아웃이 잘못됐거나 뭐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때 김 작가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난 잘 모르니까 췌장암 검색해봤더니 스티브 잡스가 그걸로 죽었다. 맞아. 근데 그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스티브 잡스 나보다 돈 훨씬 많은데 나는 아직 때가 아니다. 야 이거 그 사람도 이거 어떻게 안 되면 이거는 뭘로 안 되는 건가 하고 해봤는데, 근데 내가 좀 이상했던 건 가족력 이런 건 없었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못해서 가족들한테. 그랬다가 당연하죠. 한 2, 3주 정도 막 헤매다가 정신 차리고 똑같이 10군데 알아보고 3군데 해서 또 아는 지인 계셔가지고 거기 가서 검사하고 해가지고 아닌 거 알았거든요. 근데 김 작가님도 아닐 거예요. 네. 저는 뭐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게, 그래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그 다음에 뭐 식단이든 운동이든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수면 시간도 최대한 더 자려고 하고, 이제 현실 인식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잖아요. 다행이다. 내가 지금 훨씬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발견한 게 아니라서. 맞아. 플러스로 내가 이른 나이에 건강의 중요성을 알아서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50에 60에 알았고 더 늦게 깨달았으면 건강 관리할 수 있는 시간도 늦었을 텐데 더 빨리 알아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여기까지가 긍정과 부정에서 긍정을 생각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에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거. 제가 굳이 이걸 오픈한 이유는 세상에 살아보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책에 담았는데,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뭐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면 뭐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1위가 뭔지 아시죠? 돈. 돈. 우리나라 행복의 1위가 돈이야. 그래서 우리가 잘 되나 봐. 실제 데이터가 1위가 돈으로 나왔어. 근데 그 밖에 또 돈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많죠. 명예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만약에 오늘 밤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오늘 그 당신이 뭘 할 것인가요? 라고 노나이님한테 물어보면 노나이님 뭐 할 것 같으세요? 노나이님은 아마 당장 여기 직원분들 인사하고 가족들을 보러 가겠습니다. 왜냐?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돈이,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김작가TV 재테크 채널이잖아요.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잖아. 근데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 주변의 이제 관계죠. 그런 사람들과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부터 자정까지 뭐 4시간, 12시간 남았다면 분명히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족, 아니면 내 친구들, 맞아.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 시간과 시간을 다 보내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다라는 이유로, 오늘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하고 사실 돈 버는 거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돈은 왜 중요하냐? 제가 아파보고, 최근에 저희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있죠. 가족,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 그 다음에 건강. 이 모든 거를 지키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더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술, 더 좋은 여행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저희 아버지 요즘에 최근에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왔다 갔다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간병사나 요양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막 그런 고민하는데, 돈이 그래도 있으니까
단 한 번도 그 걱정은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병만 걱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지금 간병비랑 병원비 한 달에 몇백이 나가는데 형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당이 안 돼. 왜 나만 내야 돼? 맞아. 아버지는 왜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사람의 그 본질, 그 사람의 건강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돈에 막 치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가장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 관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들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일단 아시고, 그리고 근데 그들을 지키려면 또 돈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거를 다 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된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약간 어느 게 먼저 더 중요하냐 문제가 아니라 약간 상호 호환의 개념이라서.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정말 부자분들 계시는데 성공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백억 대 아니면 수천억 대 아니면 조단위. 너무 이쪽으로만 가잖아요. 나중에 가족한테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때를 지나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충분한 부자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셨어도 돌아올 거야 있을 것 같죠. 근데 예를 들면 10대, 20대 때 자녀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근데 20대 중후반, 30대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와서 자식까지 막 잘 보내려고 하면 애는 그렇게 생각할걸요? 왜 안 하던 짓을 해? 이미 우리 사이 관계가 너무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성취, 성과, 결과 위주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결과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것도 있고, 제 삶에서도 여러 가지 느끼면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 가정, 유튜브 영상 그렇다고 열심히 안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저 기본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도 행복감을 느끼려고 친구들과도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족을 꾸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즐기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테니스도 치고,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돈을 벌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갈아 넣는 인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조금은 만족하시고 거기서 주변 사람과 누려야 될 시간, 그 가정에서 느껴야 될 만끽은 그때 안 느끼면 나중에는 만끽할 수가 없어. 가장 안타까운 거는 몇백억대 되신 분들은 수천억대 가려고 하시고, 수천억대 가신 분들은 조로 가려고 하시면서 계속 그쪽으로 가. 그러면서 그래? 저한테 술자리에서 가족과는 좀 사이가 내 와이프, 내 남편과는 좀 그렇대. 나중에는 근데 알아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알아주는 거는 아빠가 엄마가 돈이 많다고 해서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함께한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있었냐 없었냐가 알아주는 게 아닐까. 요즘 많이 친했어요, 딸이랑. 내가 그러니까. 작년에 그거 느꼈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따님과 함께한 시간이 사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지. 근데 돈보다 훨씬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따님이 지금 7, 8살인 걸로 아는데 그 시절은 절대 돌아오지 안 않으니까. 오니까. 이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확실히 저희 딸이 어릴 때 제가 열심히 살았던 건 후회는 그쵸. 아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워라밸 같은 거 따지기, 워라밸도 연결되잖아. 평생에 걸쳐서 내가 이제 20대 중후반에 평생 워라밸이야. 평생 신입사원 때부터 워라밸을 가지고 싶어. 아니, 그러면 저는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등가교환이라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한테 보상이 많이 주어지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뭐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하고 딱 칼퇴하고, 그 퇴근한 이후에도 난 즐기는 것들만 즐겨. 그러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싶다? 그거는 방향이 잘못됐죠. 워라밸 추구하는 분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워라밸 추구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부를 추구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저는 체력이 되는 시절에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좀 어느 정도 가지는 게 있으시면, 돈을 버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내가 뭔가 소득을 버는 거는 소비하기 위해서 어쨌든 버는 거이긴 하잖아, 결론적으로는. 그 소비가 누굴 위해서냐라는 거지.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너나인이 만약에 혼자만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안 하지. 지금 더 안 벌어도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돈을 버는 게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가족들, 위해서 버는 맞아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죽기 전에 막 생각하는 게 돈을 더 못 벌었네, 그런 생각 할까? 더 성공하지 못했네, 이걸 고민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뭐 죽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저희 주변에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죽기 전에 생각하는 건 당연히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못해주고 그 친구들한테 뭔 좀 더 잘해줄 거, 이 아쉬움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너무 미래로 다 미루지 말자는 거죠. 그냥 그 시간을 함께 하는 거죠. 지금 잘 됐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어머니에게 지금 못 보여줘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과거에 어머니와 좀 더 행복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거. 왜냐하면 그건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좀 많은 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사시고 건강과 가족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열심히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